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쉬운 주식 이야기 주요소 윤리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시장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줄다리기 속에서 시장이 3,300선은 그래도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고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소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고요. 잠시 뒤에 있을 또 상담을 위해서도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어떤 채널도 좋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이용해 보시면 2배, 3배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의 주식 길라잡이를 자처해 주시는 두 분이시죠.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니만큼 좀 더 힘차게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시장 이야기 전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넥타이가 좀 바뀌어서 그게 또 장안의 저희끼리 화제였어요. 저희 장안의 화제. 그래서 무슨 색인 거 하니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저게 핑크색이죠, 위원님? 네, 핑크색입니다. 네, 양봉 셔츠인데 또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주신 게 또 자녀분들이 골라주셨다고. 네, 저희 맞나요? 아이가 이제 핑크색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핑크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핑크다. 요새는 뭐 색깔이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핑크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끼리 소소한 화제였습니다. 위원님의 핑크색 넥타이가. 네, 자주 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좀 색깔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이정수 전문가님 낮에도 방송하시고 밤에도 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위원님? 월요일 날?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방송 체질이라서? 아니요. 그냥 타고나기를 나는 주식맨이라서? 아니요. 그러면 왜 안 피곤하신 거예요? 그럼 뭐 저 빼고 뭐 홍삼 같은 거 드세요, 전문가님? 아니요. 그러면 왜 안 피곤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왜 그러나 몰라요, 전문가님들이. 저는 일단 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약이 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전문가님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견조하게 3,3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위원님들이 나는 월요병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뇌구조로 알아보는 우리 시장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주식 뇌구조를 두 분의 뇌구조를 각각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뇌로 이제 좀 싱크로율이라고 할까요? 두 분의 이제 동기화가 잘 됐으니 하나의 뇌구조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올려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요. OLED 그리고 메타버스, 델타 변이, 코스피 3,300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키워드가 두 분이 겹쳐서 지금 원래는 키워드가 꽉 차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고요. 뭐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 특징이 그 요일마다 나오시는 위원님들 커플이 다른데 두 분들이 다 잘 맞으세요. 오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두 분이 통하셨더라고요. 네. 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스피 3,300부터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뭐 시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요. 기관은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도 코스피 3,300선 지켜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 분?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상승 추세에 놓여 있어서 그냥 네. 뭐 조정 나오면 사고 네. 또 올라오면 팔고 또 가져갈 거는 또 네. 사고 뭐 이제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 좀 내 몸을 맡기기로 했다? 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시장이 뭐 변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굳이 딱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그냥 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더 사면 되는 거고. 올라간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고. 그러면 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종목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섣불리 샀다가 조정의 초입에 내가 잘못 산 거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를 좀 흐름을 보고 흔들리면 좀 매수를 적극 권장하시겠어요, 전문가님? 저는 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정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 네. 지난번에 월요일 날 지난번 21일 날 출연할 때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게 매수 기회였던 것 같은데 하고 딱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만약에 조정이 또 나온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을 때도 시장이 살짝 흔들릴 때 이게 좀 지속되면 우리 사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그럼 3,300선에서 저희가 지지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수가 좀 안정권에서 3,30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적을까요, 위원님? 이미 그 시청자님들은 답변을 알고 계세요. 3,300이면은 과거로 따지게 되면 지수 2,000도 못 넘어갔을 때로 따지게 되면은 완전 63PT 꼭대기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3,000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흐름과 2,000 후반대, 뭐 3,000대 계속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올해 내내 그렇죠? 작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작년 그러니까 작년 뭐 하여튼 1월 달서부터 3천 쪽에서 놀고 있는데요. 계속 3천 쪽에서 놀다 보니까 그렇게 지수가 지금 높은가 안 높은가 지금 그런 것도 헷갈리고 있고 잘 안 빠져요. 아까 이전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쉽게 종목들이 잘 빠지지 않는 지금 시장인데 만약에 떨어진다, 조정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사면 되거든요. 근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웬만큼 시장이 밀려도 종목들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계속 그래도 순환을 조금씩 합니다. 엊그저께 잘 움직였던 자동차들이 오늘은 조금 흔들렸죠? 그럼 걔들이 계속 빠지느냐? 안 그래요. 철강주들도 계속 흔들리다가 요 며칠 사이에 또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잘 안 빠집니다. 건설주도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돌파하게 생겼고요. 뭐 증권주들도 은근슬쩍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보험주 또 오늘 또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며칠 또 나왔고 이게 다 순환매 관점에서 종목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내려올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생을 시킬 애들 있죠? 걔들 아주 잘 내려갈 거예요. 왜 잘 내려가겠어요? 미끼를 거는 거예요. 이거 싸지? 너네들 사봐 하면서 미끼를 거는데 그걸 덕석 물잖아요?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강하고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은 잘 안 빠질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싸게 사면 좋긴 좋은데 떨어지는 애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고통을 줄 애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좋은 애들은 웬만해서는 안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된다는 맞는데 그걸 고르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닐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수가 종목이랑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형성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견조하다는 걸 보면 종목들도 뭐 떨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받쳐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3,300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아까 수급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또 팔아내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막 사요. 카카오가 됐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 막 이제 사들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리포트들은 대부분 뭐 증권사 리포트들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대형주들에 대해서 하향 리포트를 좀 계속 내고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좀 2분기 실적 전에 사들인 분들한테는 그런 대형주를 만약에 공략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타임에서 잘 들어간 걸까요, 위원님? 고민되네요. 하향 리포트를 내는지 몰랐는데 네, 매도 리포트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지만 네, 약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낸 거죠. 네. 그러면 사야 됩니다, 여러분. 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때는 보통 고점에서 팔아치울 때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희한하게 긍정적인 뉴스, 목표가 상향을 막 하고 하면 네. 그때 가서는 주가가 쭉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단연간 경험을 해본 바로는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썩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뭐 쇼티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물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생각하면 뭐 네. 향후에는 뭐 치킨 게임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쪽이니까 뭐 그런 관점이라면 뭐 저는 이상한 테마주를 꼭 이제 저는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 아닌데 그럼요. 수익을 빠르고 쉽게 낼 수 있는 네. 방법일 수 있어요. 테마주는. 근데 이제 뭐 한 10배 오른 것들 막 네. 고점권에 이제 막 거래량 터질 때 이렇게 물려 계시는 것보다는 네,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물리는 게 나아요.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자신이 또 테마주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에 물리는 것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네. 그렇죠. 이정수 전문가님은 사실 떠 있거나 잘 가고 있는 대형주들에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관심은 있는데요.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웬만하면 좀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이 또 네. 외국인들은 기관이 팔 때 네. 개인들이 대형주 들어간 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SK하이닉스하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쪽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냥 세모 주고 싶어요, 세모. 아, 세모.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게 좋다, 뭐 나쁘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강하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걔네들도 수익은 나겠지만 걔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IT 섹터도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그러니까 소부장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걔네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만약에 그리고 그 IT 부품주가 움직일 생각이 없고 그냥 대형주 섹터만 움직이겠다라 그러면요. 꼭 그 대형주 아니더라도 아직도 완전 날바닥에서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도 찾으면은 그래도 10개 정도는 충분히 좋은 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인 건데 이런 거는 그냥 말씀드리진 않아요. 혹시나 뭐 17일인가요? 네. 강연에서 뭐 17일에서 뭐 시크릿 강의가 있다라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서 뭐 저한테도 힌트를 비밀이었나 봐요. 네. 찾아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에서 시크릿 강연회에서 뭐 거기서는 뭐 살짝 언급해드릴 수는 있는데 오, 네. 극비로 지금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왜 좋으냐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망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대형주가 안 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안전한 대형주 우리가 고르는 이유들은 일단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좋은 종목이 바닥권역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50% 올라갈지, 100% 올라갈지, 200%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고점에 떠 있으면 부담돼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는 100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억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0원 넣고 까먹으면 그냥 아무 데서 그냥 동전 찾으면 되죠. 근데 100억은 그러니까 100억 이상, 그러니까 억 단위로 넣는 금액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좋은 대형주를 잘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수익도 좀 내기 좀 어렵고 그래서 세모를 드린 거지만 좋아 보이는 종목들 정확하게 제가 10개는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일단은 비밀로 시크릿 강연회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형주 좋습니다. 대형주도 좋고요. 흐름 좋은데 이제 종목을 잘 골라서 나무 심듯이 이렇게 잘 심어서 네. 가꾸는 전략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까 안 그래도 이 나무가 좋을까요? 저 나무가 좋을까요? 방송 전에 물어보시더니. 그게 이제 시크릿 강연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저는 그게 비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물로 나무를 여쭤보시길래 농부로 전향을 하시려고 그러나. 주식 농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크릿 강연회까지 또 홍보를 짤막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비밀이라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만 7월 17일 날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할지는 그쪽에 와서 그날 와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 도하나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 3,3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이주연 전문가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혹시나 이게 우리의 예상치 못한 데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심상치 않아요. 그때는 약간 하하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한다는데 무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고 제가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아닐 거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인도에서 좀 출발이 됐다고 하는 델타형 변이 감염자가 일주일 새에 또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또 심상치가 않은가 봐요. 두 분이 키워드가 겹쳤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요게 이제 주말에 이슈가 되고 이제 그 전주에 한 목요일쯤에 한번 언론에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다가 네. 네네. 그러고 나서 주말까지 이제 뉴스가 안 나오다가 주말에 이제 막 델타 변이에 대해서 맞아요,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어떻게 만약에 백신이 진짜 뭐 기사에는 어떤 기사에는 뭐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있고 뭐 어떤 기사는 뭐 항체를 갖다가 이제 통과한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팬데믹이 좀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딱 접했던 게 설 명절이었거든요.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네. 가족들끼리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제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보고 월요일 날 전 종목을 다 손절을 해버리고 이제 고버스를 이제 샀던. 갑자기요? 그래서 네.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된 케이스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요번에는 이걸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시장이 이제 좀 괜찮은 섹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게 이제부터는 다시 팬데믹이 올 거야라고 딱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네. 그렇다고 이게 변수가 아니라고 딱 확정을 짓기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판단을 딱 내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 일단 불확실성은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그랬죠. 뭐 지금 시장 보시는 것처럼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주들이 시총 올라요. 상위에 있다 네. 보니까 더 잘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우였구나 아.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시장이 뭐 사실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뭐 우후죽순 뉴스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종수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델타 변이 전혀 힘 못 쓸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지난주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지금 변이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사망자가 안 나옵니다. 확진자는 늘고는 있어요. 확실히 늘고는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내용이 오늘 정확하게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크를 만드는 유전자를 설계도 격인 mRNA 형태로 인체에 주입해서 항체를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스파크에 돌연 변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정보를 분석해서 설계도만 바꾸면요 쉽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 내용을 이제 뭐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과학 그 채널들을 보면서 저도 그걸 이해를 했는데 이게 유전자고 뭐 RNA고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요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RNA 형태로 해가지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스파크에 돌연 변이가 생겨서 나오는 그 정보를 설계도만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그 델타 변이에 이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mRNA 이제 메신저 리보핵산이라 그러는데 네. 이 안에 있는 이제 핵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mRNA가 뭐냐면 핵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세포질 안에 리보솜에 전달하는 RNA로 두 개의 DNA 사슬 가운데 한쪽 사슬의 위에 염기 배열을 주형으로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보뉴클로시드 3인산을 기질로 하여서 RNA 중합 요소의 작용으로 합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몰라도 돼요, 그렇죠? 네, 너무 어렵네요. 내용은 이러한데 뭐 그냥 여기 있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자 RNA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을 화이자랑 모더나가 제품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원래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애들이 아니고 원래는 그 암 치료제를 위해서 mRNA 기술로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를 그 기술을 여기다 쓴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만 바꾸면 그러니까 그 내용만 바꾸게 되면은 바로바로 변이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력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박살이 안 나는 거고 잘 흔들리질 않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소비주율이 좀 빠졌죠. 그리고 그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확 늘어나거나 치료제가 안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내용이 오늘의 기사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저번 주에서도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또 기승을 부리더라도 코로나19를 지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슈로 시장이 금방 꺾일 것 같지 않다라고 두 분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아까 살짝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오늘 또 특히 강세를 띠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종목들의 코로나19 이전에 좀 상승할 때 들어가셨다가 한참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키트라든지. 그 부분이 네. 제가 겁을 먹을 게 아니라 네. 이 진단키트라든지 네.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위주로 좀 공략을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워낙 차트상 시세를 너무 크게 뽑아먹고 나서 이제 나오는 반등이라서 그렇죠. 이게 과연 여기서 뭐 제 3차 시세를 더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 이제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네. 보면 이제 뭐 휴마시스라든지 네. 신풍제약이라든지 굉장히 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시장에 분명히 돈들이 굉장히 이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쪽 섹터를 관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사실 시젠이라든지 지금 그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실적이 피크가 2분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주가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게 확산세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치료제도 나올 거고 백신도 나올 거고 사망까지는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확산이 이제 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확산이 만약에 크게 될 경우에는 네. 키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피크 치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갈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 델타 변이라는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지금 합쳐져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가 뭐 주말 때는 조금 600명 이하로 그리고 주중에는 한 600명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 생각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쪽 실적이 이제 단기간에 피크를 쳤다,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조만간 이슈들이 나올 텐데 그거 관련해서 좀 굉장한 시세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기존에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어찌됐든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세가 더 나온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그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가가 온다 하면 네. 내 투자금을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어찌됐든 뭐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낼 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뭐 이 종목을 끝까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몇 달 물려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올라왔는데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정리하시고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사시더라도 그때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너무 이렇게 또 큰 희망회로 막 돌리셔가지고 네.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요번에 이제 올라올 때 좀 정리하시는 관점 좋을 것 같고요. 뭐 요번에 최근에 들어가서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은 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잘 챙기시면 그렇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시세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이야 뭐 물려도 최근에 물린 거고 복구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 들어가셨다가 더 이상 손을 못 쓰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들고 가시다가 델타 변이가 또 퍼진다고 하고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또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좀 잘 정리하시고, 시장이 강하니까요. 더 수익 낼 수 있는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이쪽으로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 각각 또 키워드를 받은 것들인데 OLED와 메타버스 두 개 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익숙하신 키워드이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섹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OLED 먼저 볼까요? 뭐 OLED야 사실 시장에서 계속 좀 외면을 받아오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고 가져와 주신 건가요, 위원님? 그렇죠. OLED 계속 보셔야죠. 왜냐면은 그동안 IT 섹터에서 제일 못 갔어요. 제일 못 갔고, 그러면은 제일 못 갔으면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암울하거나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거나 사장되거나 없어진다라 그러죠. 그런 산업이면은 지금처럼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앞으로 뭐 없어지고 쓰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올 하반기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OLED TV뿐만 아니라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앞에 패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쓰일 부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적치들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OLED TV 같은 경우는 패널 출하량이 기존 81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830만 대로 상향 조정도 했고, 이게 이제 지난해 출하량 450만 대에서 지금 86% 정도가 지금 늘어난 규모라고 하거든요. OLED TV. 그래서 지난해 대비 8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이 역시 무너지지 않으니까 뭐 이전처럼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은 없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장 조사 업체인 옴니아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연초에 제시한 그 출하량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28일 오늘이 이제 MWC 2021 갤럭시 워치 4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발표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노트 시리가 이제 단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 시리가 단종이 된 이후에 폴더블 폰에 어떤 방식으로 S펜을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8월 달에 또 언팩 행사가 또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뭔가를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 행보를 보게 되면요. 이미 일단은요, 얘네들이 제품 많이 만들어 놨어요. 딱 보니까 그래요. 저는 대충 보니까 느낌이 오는데, 제품을 라인업들을,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과 재작년에서도 갤럭시 8 나오고 바로 9 나오고요. 그렇죠? 9 나오고 바로 10 나오고 10 나오고 21 나오고 막 예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나씩 뭐 대작을 하나씩 냈거든요. 네. 2년에 한 번씩 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막 두루룩 쏟아지고 그리고 이거 말고 뭐 갑자기 S21 나오면서 무슨 뭐 Z 플립 나오고 뭐 나오고 막 10 나오면서 막 접히는 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일단 뭔가를 선점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술을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를 지금 빨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둘 다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품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내용들 보니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이제 보여진 건데요. 네. 그 누가 동영상을 그거를 짤을 만들어 놨어요. 오. 3번을 접더라고요. 3번을 핸드폰을 3번을 접는데 네. 그런 폰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7월 달 얘기 나오는 것과 8월 달에 언팩 행사에 나오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 재탕에다가 기술 조금 더 붙인 느낌이고요. 그 뒤에서 접히는 것부터 해가 그 슬라이더블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핸드폰이 여기서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건들면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건들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슬라이더블이 이렇게 늘어나는 옆으로 살짝 한 면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소문 에디션 아니고 한쪽만 늘어나는 건데요. 약간 그 상소문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LG 어. 그렇죠. 특허를 네. 피해가 되니까 아우. 한쪽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네. 뭐 양쪽으로 늘어나도 한쪽이 늘어나도 어쨌든 간에 말린 그렇게 건 3번이나 접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3번을 접는 건 다른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이고. 그렇죠. 이건 다른 요거는 제품이고 살짝 한쪽으로 나오는 그렇죠. 한쪽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나올 것은 한쪽으로 이제 슬라이더블 폰이라고 해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네네. 요게 일단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영화 볼 나오면 때 많이 팔릴 좋겠네요. 것 같아요. 네네. 이건 확실히 왜냐하면 뭔가 핸드폰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신기하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나오고 나서는 이제 3번 접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게 되면 일단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니고서는 안 팔아요. 제가 그 하향 버전을 쓰고 싶어도 그렇죠. 그 기업에서 안 팔면 그렇죠. 예를 전 들면 쌍소문을 사야 되는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그 스틱형으로 예전에 있는 버전을 사겠다. 그럼 네. 얘네들이 삼성이 벌써 머리를 굴려놨습니다. 어떻게 굴려놨냐면 디스플레이 화질을 떨어뜨려 놓거나 네. 램의 그 성능을 뭐 8기가라든지 내려놨거나 카메라의 화소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급형이 되는 거죠. 보급형 그렇죠. 폰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벌써 S21서부터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면 뭐 마감 재질을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폰, 성능이 좋은 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여기에서 가장 디스플레이가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거나 이거 3번을 접으면 이게 면적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핸드폰이 어느 순간서부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50만 원, 60만 원, 아니 50만 원이었으면 이게 고가였는데 60만 원도 고가에서 최근까지도. 네. 근데 어느 순간 70만 원, 80만 원까지 되다가 애플에서 100만 원 폰을 내놓더니 뭐 이제 심심하면 1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그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그냥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게 다 애플 때문이었군요. 네, 휴대폰이 비싸지. 어쨌든 간에 잘 팔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 가기가 그렇게 몇 년이 걸렸었는데요. 네. 100만 원 넘어가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는 그냥 눈 깜빡하니까 150만 원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200만 원 넘어가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접힌 거 3개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후반대 300만 원 봅니다. 그럼 한 대 팔 때마다 그거를 비싸게 팔면은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OLED 패널 관련주들 얘네들은 더 잘 갈 많이 수밖에 벌겠네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앞으로 이런 폰들로 계속 넘어갈 것 같고 TV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TV도 뭐 얇고 그다음에 베젤도 얇고 좋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접해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 이제 OLED TV를 봤지만 베젤이 두껍죠. 근데 얇은 거 보면은 되게 이뻐 보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다 교체합니다. 네. 가격만 맞으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LG와 삼성 제품은요. 러시아에서 엄청 잘 팔리고 유럽에서 엄청 잘 팔리고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는데 그럼 네. 인도에 안 팔리느냐? 당연히 잘 팔립니다. 인도 인구 14억입니다. 중국 엄청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만 우리나라 걸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사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를 다 살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물량들을 팔아내려면 지금 OLED 관련주들은 바닥이다. 저는 그래서 OLED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소문도 나오고 병풍도 나오고요.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많았습니다만 뭐 OLED 시장이 지금까지 못 갔던 건 중국이 좀 그 시장을 미리 좀 선점하고 있어서 못 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 순간에 OLED 관련주들 앞으로 이런 폴더블 전망만 봐도 쓰임새가 많아서 주가들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볼까요? 메타버스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테마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이곳에 속한다고요, 의원님? 네, 오늘 뭐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19 관련 주들도 이제 일부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한 2개나 되거든요.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다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테마들 수보다 이 테마 수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테마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증시격언에 듣도 보도 못한 테마가 나오면 네. 그냥 사서 묻어두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테마를 몇 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벌써 우리 겪어봤잖아요. 네. 코로나, 코비드19라는 네. 테마주들이 그쵸, 엄청나게 전에 올랐잖아요. 없었죠. 네, 그죠? 전에 없었죠. 지금 메타버스도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쉽게 접했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속해 있다 하면서 이제 좀 테마주들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이 메타버스 상승 흐름은 저는 이제 좀 단기적인 조정을 좀 거쳐갈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지금 또 굉장히 괜찮게 오르고 있거든요. 요 흐름은 지금 대선 테마주들과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좀 젊은 세대들과의 이제 소통을 하겠다 네. 하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이제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엔텔스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야권에서 이제 30대 당 대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MZ 세대들이 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권 인사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 30대에 좀 눈치를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던 게 또 아무래도 벤치마킹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권 주자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페토라고 하는 네. 네이버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뭐 그런 뭐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SNS 같은 뭐 그런 거던데.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점프해서 하던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하나 봐요. 10대부터 네네. 20대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세대에 대한 표를 이렇게 또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거 연령층이 지금 18세로 이렇게 낮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대선 테마들과 함께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함께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종목들이 급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의 흐름이 상승세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 3주 전부터 제가 딱 탄생했을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메타버스하고 그렇죠. 네. CBDC 관련주들 여러분들 테마주로서 한 달 동안 보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자체로도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더불어서 이런 정치인 이슈까지 가세해지면서 더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 상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이 각각 준비해주신 키워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뇌구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것이 궁금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2분기 실적 이야기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 2차 전지까지 여쭈어보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건설주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건설주요, 네. 건설주도 오늘 현대건설이 좀 강했거든요. 그렇죠. 현대건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삼성엔지니어링 쪽도 굉장히 강했는데 네. 건설주들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업종 중에 하나였죠.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그다음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다른 건설주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이 아직 그렇게 힘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결국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모든 그 후보자들이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든 뭔가를 얘기를 하든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뭔가가 이제 계속 얘기를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뭐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당연히 그 재건축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이 얘기들은 시장에 지금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나 모든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안 사면 그냥 뜬구름처럼 되다가 안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사주고 있고 경기 민감 쪽에서 어쨌든 건설 섹터들은 이제 현대건설 조만간 일단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면은 그 뒤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GS건설 뭐 지금 매각 이슈 나오고 있는 뭐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해외 수주 잔고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거리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 많겠어요? 해외 경기 회복이 되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도 경기 회복을 하면서 걔네들이 그 인프라를 어쨌든 돈을 굴려야지 걔네들도 경제가 살아날 텐데 뭐 걔네들이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가서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수주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부분. 그럼 이제 다른 나라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그럼 얘네들이 왜 안 들어가느냐? 이미 얘네들은 그러니까 생산 기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본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벌써 상태들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타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타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좀 타격이 많아서 기업들도 온전히 있다가 휘청휘청거리거나 상태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있는데 이미 벌써 뭐 직원들이 월급 안 줘서 다 도망갔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직원들이 다 걸려가지고 뭐 몇 명이 중요한 사람들이 뭐 사망을 했다라든지 뭐 정확하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 그나마 바로바로 이제 그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생산 산업 시설들이 시설이 아니고 인적 자원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거의 뭐 도산 직전 뭐 망하는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는 지금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건설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을 따지게 되면 다른 데들은 이미 벌써 보급품부터 해가지고 벌써 뭐 비행기 탱크 다 박살난 거죠. 사람도 다 죽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온전히 있다가 이제 공격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서 이제 소비주가 이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전 세계 돈을 풀어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외 수주량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재건축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너지와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볼 때에서는 건설주들은 중소형주까지도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 물어보셨는데 건설주는 네. 저는 좋게 본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건설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슈가 또 되기도 하지만 그 짓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선 계속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님. 실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다 지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기대감에 지을 건데 언제 한지는 모르겠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야기일 때 가장 시세가 그렇죠. 왜냐면 많이 기대감에서. 왜냐면 얼마나 지을지를 모를 때 어쨌든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을 지을지 이만큼을 지을지 이거 다음에 또 딴 거 또 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계속 폭등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건설주 진짜 오늘 짓겠다고 해서 내일 건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주식 팔아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내일 팔아야죠. 오늘 그렇죠. 얘기 결과 나왔으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건설주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짤막하게 또 봐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위원님? 뭐 2분기 실적 당연히 이제 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대들 하고 다들, 계실 거예요. 네. 기대하고 계실 거고 2분기 실적도 저는 이제 뭐 1분기 때 이야기 드렸지만 네. 3월 달에 이제 하락장 나왔을 때 3월 말쯤 돼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때부터 딱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뭐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숫자로서 딱 눈에 띄게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흠슬라라고 불리는 뭐 HMN 같은 그쵸. 경우는
보시면 뭐 해운주들 지금 뭐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운임 지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폭등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실적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종목들 같은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철강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대 BNC 스틸이라든지 뭐 현대 제철이라든지 지금 건설 경기 좋으면서 이런 데 들어가는 철강제들 당연히 H빔 같은 거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선 경기 좋으면 철판 많이 써야 됩니다. 자동차 좋잖아요. 그렇죠. 잘 팔리고 있잖아요. 자동차 철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강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1분기에 실적이 그냥 어느 정도 좋아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그런 철강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돼서 많이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또 조정을 한 차례 잘 받았기 때문에 또 상승세도 괜찮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먼 미래의 전망이 뭐 좋아지는 종목들 같은 게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것들보다는 당장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지금 현재 실적이 눈에 띄게끔 좋아지는데 이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7월 달 들어가서 실적 뚜껑을 딱 열었는데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상승세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건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난 3분기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조정 이후에 또 3분기 실적 확인할 때쯤 되면 기대감 실릴 때 그때 또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2분기 실적에 대한 힌트를 살짝 업종별로 드린 것 같습니다. 시청자 뇌구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빠르게 좀 애프터 스탁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장이 끝난 뒤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함께 볼까요? 네, 하이브와 KG 동부제철이 올라왔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두 종목 다 장이 끝난 뒤에 블록딜 이슈로 좀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뭐 블록딜이라고 하면 손쉽게 말하면 큰 매수자와 큰 매도자가 서로 약간 우리 장중에 하지 말고 이렇게 장이 끝난 뒤에 서로 바꿔치기 하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속수무책으로 주가 움직임에 좀 휩쓸릴 수밖에 없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블록딜 이슈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데 일단 그 저변에 있는 컨텍스트 문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이 왜 블록딜을 했고 블록딜을 했다고 하니 우린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두 분 각각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블록딜이란 것 자체가 장중에 이렇게 거래를 하기에는 네. 너무 물량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그렇죠.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큰 물량들을 또 네. 누군가가 이제 이 통정 매매라고 해요. 이거를 그렇게 하게 될 거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너무 큰 물량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대신에 현재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관들이 가져갈 경우에 기관들이 이걸 분산해서 이제 좀 파는 아니면 뭐 보유를 한다든지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큰 손들이 이제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시간 외에서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충격을 받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8,500억 정도의 이제 물량을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그 DPC의 자회사입니다. 100% 이제 자회사인데 DPC가 이 뭐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분을 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6% 정도 넘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던데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보면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3개월 이후, 그 다음에 6개월 이후 이렇게 보유 예수가 풀려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이런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 3개월이나 6개월 이 보유 예수 기간 풀리고 나면 그때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요번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끝나고 나면 딱히 오버행 이슈는 뭐 크게 이 정도로 큰 물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00억이라고 하면 사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일평균 거래 대금을 생각해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터지는 날은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번에 이제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졌을 때 한 5,000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500억이라는 거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5% 정도 한가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쵸.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딱 거래량 터진 날의 양봉의 저점 구간이거든요. 한 30만 원 약간 아래. 그 정도라면 뭐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신규로 매수를 하겠냐라고 하면 저는 뭐 안 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솔직하게. 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무거운 종목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뭐 그렇게 너무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단지 요번 이제 조정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연말 되면 또 이런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또 활용을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블록딜 이슈, 오늘 움직였던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